세간의 재심 사건을 주로 하는 변호사로 알려져 있는 박준영 변호사입니다. 입법 강행을 선한 의지로 지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분들에게 상처와 또 제가 변절자로 비춰질 수 있는 안타까움이 없는 건 아니에요. 검찰권의 남용이나 정관예우의 병폐 이런 문제점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할 얘기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검찰은 많이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찰이 힘 있는 기관인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 국면에서 소외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힘을 실어주는 게 균형을 잡는 일이고 우리가 모르는 진실, 모르는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시적인 소강 상태로 정리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찰 조직에는 10,000명 가까운 구성원들이 있고요. 그 구성원들이 처리하는 사건은 엄청나죠. 그 엄청난 사건 중에 검찰권 남용으로 비판받을 수 있는 사건의 비중은 아주 낮아요. 대부분의 사건은 민생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런 사건에서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시스템, 그런 시스템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제도 개혁을 막아야 하는 것은 지금은 검찰의 논리를 대변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대다수의 국민들의 피해를 막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잘못된 사법 시스템을 되돌리기는 더 어려워요. 맞는 말씀이에요. 일부라 하더라도 그게 큰 사회 문제라고 한다면 반드시 고쳐야죠. 하지만 그 일부의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점으로 얘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건드리는 것은 오히려 개악이라고 봐야겠죠.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에서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가 빠졌어요. 이건 뭘로 설명해야 되는 겁니까? 그들의 비위, 그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해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게 정치적 보호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부분이 뭐냐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의 경우에는 보안수사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았어요. 수사와 기소 분리 아니잖아요.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이건 수사 기소 분리하고 거리가 멀거든요. 모순이잖아요. 제가 진행했던 재심 사건 중에는 진범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사건이 2건이나 됩니다. 3대 나라 슈퍼 사건 1999년에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약촌오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2000년에 발생했어요. 23년, 22년 전 사건입니다. 그 당시의 문제가 지금도 일반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문제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많이 바뀐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물론 검찰 측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검찰권 남용의 문제를 일부 정치검사들의 잘못된 수사 사건으로 제한해서 보려는 입장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입장에 대해서는 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부끄러운 경험이 있기 때문에. 2006년에 변호사를 시작하면서 검찰 출신 변호사님 밑에서 고용 변호사로 1년 6개월 동안 일했어요. 정관예우라는 그 병폐에 가담했고 동조했고 아무런 죄의식 없이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번 돈이 제 월급이었어요. 부끄럽죠, 사실. 그런데 그 당시에 벌어졌던 정관예우의 문제가 지금도 없어졌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이 준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지시에 따르고 맹목적으로 이행하는 그런 검사들은 거의 없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못된 사건을 경험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저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바로 반박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하는데요. 바뀐 세상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여전히 과거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전제로 두고 제도 개혁을 얘기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는 정말 많은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있는데 달라진 세상에 대한 얘기 없이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게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무리 질타를 받고 비난을 받는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조직 구성원이었잖아요. 애정이 이렇게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게 진영 논리에 그냥 한 복판에 들어가 있는 문제라는 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발언을 하면 그게 진영 논리로 해석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참여했어요. 그런데 사실 자신감도 있었고요. 제가 정치적인 지향이나 색깔이 없는 건 아니지만 겉으로 어떤 목적을 갖고 표현해 오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발언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어떤 시각보다는 그래도 한번 들어보자라는 시각이 많을 거라는 어떤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진영 논리로 하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또 설득해야 된 대상이 민주당 지지자분들이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다른 결의 목소리를 내고 있긴 하지만 같은 편입니다라고 강조하면서 설득의 논리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 대선 가장 고민 많이 했던 대선이었습니다. 내심 2번이 되길 바라는 어떤 생각도 갖고 있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일하면서 봤던 이 정부의 민낯, 사실 불편했고 힘들었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하지만 1번을 찍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형제복전 사건 등 제가 조사를 했거나 또 변호했던 사건들, 피해자들이 피해 회복과 배상과 보상을 받는 절차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정치적 세력은 민주당일 수밖에 없다라고 봤습니다. 앞으로 제가 변호하는 사람들의 어떤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좀 더 가까이에 있는 정치 세력이 민주당이라고 믿고 싶었어요. 그래서 1번을 찍었는데 그건 검수완박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리고 또 이렇게까지 정권교체기에 진행할 거라는 생각은 사실 못했어요. 또 이게 입법이 된다라는 사실에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아직 인수위에서도 연락이 왔죠. 일해줬으면 좋겠다는 연락이 왔었습니다. 저쪽에서 자꾸 연락 오는데 저쪽 편 아니다라는 얘기도 대놓고 했었어요. 근데 연락은 오더라고요. 사실 연락이 오길 바라기도 했죠. 거절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거절하는 것이 명분 싸움에서 아주 힘있는 사실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폐기 쪼개기나 위장 탈당이 국회 선진화법을 만든 취지에 반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관련 기사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이전에도 한심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무리한 주장은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지만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켰다라는 주장은 또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의 취지와 목적을 무시하고 탈법적인 행위를 했거든요. 신중하고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될 입법 절차가 형해화돼 버렸잖아요. 이런 관행을 묵인하면서 간다라는 건 이 사회의 불행인 것 같습니다. 유일한 헌법기관조차도 구성 문제 때문에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대단히 슬픈 현실입니다. 달라졌다라고 확신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아주 그냥 졸속으로 진행되는 그 과정에서 여론과 전문가들의 어떤 지적이 일부 반영이 됐잖아요. 그런데 토론회도 열고 공청회도 열고 다른 법 체계와의 어떤 관련성도 고민하고 오랫동안 연구하신 분들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함께 듣고 경찰, 검찰, 법원, 변호사 단체들의 의견을 취합한다면 어떻게 이런 법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애초에 취합할 의지가 없었죠. 빨리 끝내버리려고. 왜냐하면 정권 바뀌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 법 통과시켜야 된다는 목적만 있었잖아요. 그 입법 강행을 했던 정치인들이 선한 목적이 아닙니다. 수사에 대한 반감, 두려움도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지적했던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용민 의원의 어떤 사적 목적에 대한 언급도 하고 양양자 의원이 또 폭로를 했던 그런 문제점들은 함께 봐줘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불손했을 때는 그건 옳지 않을 가능성이 꽤 있다라는 거죠. 법이 얼마나 허술했으면 법 해석으로 공백을 메우자라는 얘기가 나오겠어요. 그럼 꼼수를 꼼수로 대응하는 건데 난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대검에서 지침을 내려가지고 검찰 수사관, 검사가 못하는 수사 직접 해라고 지침을 내린다는 것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요. 그런 어떤 공백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혼란을 어떻게 막아요? 내 사건 수사에서는 왜 그 공백을 활용하지 않았냐라고 지적하는 일이 발생하면 그거 어떻게 해요? 이거 권한행사 안 했기 때문에 국가배상 책임 묻겠습니다 라고 누군가가 지적한다면 그런 일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졸속 입법에 대해서 역사가 호되게 심판할 겁니다. 사람을 체포하고 구속하는 것은 국민의 신체와 관련된 중대한 기본권 제한입니다. 압수수색도 기본권 제한과 연결시켜서 볼 수밖에 없는 침입적 행정작용이거든요. 사기범죄의 피해자는 재산권 침해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기본권 문제와 무관할 수가 있어요? 사정기관이 제대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어떤 문제는 반드시 드러나고 걸러진다라는 확신이나 신뢰를 주거든요. 검찰개혁위원회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국가인권위원장인 송도한 헌법재판소 재판관께서 위원장이셨고 김용민 의원도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검찰의 권한을 쪼개고 나누어서 다른 기관에 이전한다라는 것은 개혁의 방법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서로 합리적으로 경쟁하고 견제하고 통제하고 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그런 관계로 만들어주는 것이 진짜 개혁이라고 했거든요.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즐기는 검사들도 있겠죠. 그런데요, 제가 만나본 많은 검사들은 자신들이 행사하는 그 권한에 대한 무게감도 많이 갖고 있던데요. 예를 들어서 영장을 법원에 신청할 것인가 여부를 놓고 기록을 검토할 때 그 무게감, 중압감도 상당하다고 들었어요. 권한으로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의무의 무게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어느 순간부터는 택시를 타더라도 뒷좌석을 열더라고요. 광어 한 마리 9,900원짜리 식당에서 회 먹다가 코스 요리 먹게 되고 늘 누군가가 대접해주고 그 대접을 바라는 그런 내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또 한동안 젖어 살았고, 검사들도 권력 지향적인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적지 않은 검사들은요, 그 권위의식 버리려고 애를 쓰고 또 자신들이 가진 어떤 똑똑한 머리를 잘 쓰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려는 사람들을 기죽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묵묵히 자부심과 자긍심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상처받고 그들이 좌절하는 어떤 사회적 불이익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고민하고 있냐는 거예요. 일부 검사의 문제를 가지고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정치인들은 이번 기회에 검사들 사표 다 받아가지고 변호사들로 채우자라는 얘기를 하던데, 세상 물정 모르는 얘기. 연수원 다닐 때 공부 나름 열심히 해서 나도 한번 검사 판사 해보려고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와가지고 지원조차를 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능력 있는 분들도 변호사 하는 경우 많지만 저 같은 경우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정말 검사 판사 하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 능력을 잘 써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을 다독여가지고 일을 잘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아니라 사표 내가지고 때로는 자본 권력에 복무하는 그런 법조인으로 살아가게끔 만드는 것은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표 내면 저같이 능력 없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일을 한다는 건 얼마나 큰 사회의 불행이에요? 그런 부분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사회가 복잡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는데 기록을 정말 밤새도록 봐서 허점과 모순을 찾아가지고 은밀하게 범죄 저지르는 사람을 찾아내야 되는 그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을 일 못하게 만드는 것이 진짜 개혁이냐 이거예요. 물론 경찰의 능력이 부족하고 그러다는 건 아니에요. 경찰도 능력 있는 분들이 많죠. 저의 이런 주장이 우리 경찰분들한테 상처가 될 거라는 그런 걱정도 들 정도예요. 사실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1년 넘게 일했습니다. 검찰 과거사를 조사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난이도 높은 사건에 기록에서 진짜 보이지 않는 어떤 배경과 이면의 문제점을 찾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어려웠어요. 형사사건의 경험이 많다고는 하지만 제게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파견 나온 검사들이 그래서 대부분 일을 했어요. 선배와 동료의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그들이 밝혀냈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복잡하고 전문적인 어떤 일들이 쏟아지는 이 사회에서 똑똑하고 성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분명히 있구나. 그 부분을 존중해주는 문화가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사실 절실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국면에서 검찰이라는 국가기관의 어떤 순작용에 대한 얘기를 소외받는 가치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 정부 초기에 적폐수사를 누가 했습니까? 적폐수사 과정에서 자살한 사람이 몇 명 있었습니까? 수사의 과잉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더 세게 하라고 그렇게 독려해 놓고 개혁을 못했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혁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여러 개혁안에서 논의를 했고 수사 절차의 반영도 상당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지 저는 묻고 싶어요. 그리고 검찰개혁은 대검 산하의 검찰개혁위원회에서만 했던 게 아니에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상당한 많은 논의가 있었고 개혁안을 발표했잖아요. 그런 개혁안에 대한 성과를 그럼 스스로 부정하십니까? 민주당 의원들한테 묻고 싶어요. 그걸 얘기하지 않고 자정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몰아세우는 것이 맞냐 이거예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강준만 교수 책을 최근에 봤어요. 검찰의 의위나 악마화, 국가기관을 사람으로 보고 나쁜 사람으로 정리하고 취급했다라는 게 이 검찰개혁 과정에서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에 전 동의합니다. 국가기관에 참 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한 검찰이라는 테두리 안에 놓고 악마화하고 나쁘다고 라고 이렇게 규정 짓는 것은 정말 큰 문제거든요. 이런 프레임을 정치가 만들었잖아요. 구성원과 또 그 구성원이 하는 수많은 일들과 나눠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바로잡고자 하는 문제와 또 분리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 성급하게 일반화하고 현 정부에서 진행됐던 여러 검찰 개혁의 어떤 과정에 대해서도 다 무시해버리고 검찰이든 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할 필요가 있고 임무를 담당해야 될 기관이 의회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민주적 통제라는 것이 기관 간의 어떤 건전한 경쟁 또 서로의 어떤 문제를 바로잡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게끔 돕는 것이 통제라고 봐요. 지금은 정치 논리로 우호적인 관계로 열심히 수사했던 일선 경찰과 검사들을 적대시하게끔 만들잖아요.
얼마든지 서로 협력해서 문제점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권한 행사를 어렵게 하게 만들잖아요. 이게 어떻게 통제예요? 협력할 땐 협력하고 서로 견제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되는 어떤 그런 식의 통제가 이루어지게끔 법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지, 서로 악마화시키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게 만들고, 이게 어떻게 통제예요? 완전히 서로가 막 치부를 어떻게든 드러내게끔 하는, 또 뭔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을 떠넘길 수 있는 구실을 만들어 주잖아요. 성과가 나는 것은 서로 가져가려고 싸우게끔 만들고, 뭔가 흠과 잘못을 얘기해야 될 사건의 경우에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게 만드는 이 구조를 만드는 게 어떻게 통제예요? 허울뿐인 민주적 통제인 것이지, 어떻게 진정성이 있는 의회의 행정 권력에 대한 통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말뿐인 거예요, 사실. 구호, 이미지 정치. 74년의 검찰 역사가 이렇게 쉽게 무너진다는 것은 시스템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힘 있는 조직이었잖아요. 또 힘이 지금도 있고, 근데 이런 조직도 무너지잖아요. 이런 법으로 뭔 짓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민들의 여론만, 지지 세력들 경고하게만 만들어 놓으면 뭔 짓이라도 하겠어요, 사실. 민주주의가 이렇게 무너질 수 있겠구나. 국회가 법을 만드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입법권은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입니다. 또 토론회 공청회도 열고, 여론에 의해서 또 목소리가 들어가고, 일련의 과정이라는 게 있죠. 법 제쳐서 심사하고,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이건 진영 논리 문제 아닙니다. 내일이 아니다 생각이 들면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겪어보니까 불행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굴삭기에 치여서 돌아가셨어요. 저희 집에도 형사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참 부끄러운 고백이긴 하지만, 한때 학창시절 방황하고 다닐 때 저질렀던 암수범죄들, 밝혀지지 않은, 드러나지 않아가지고 처벌되지 않은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이기도 해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어요. 한 해의 형사사건 수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 형사사건 수와 피고인, 피해자, 그 가족들과 이제 관련자들 숫자를 감안하면 엄청난 숫자예요. 얼마든지 나도 내가 관계될 수 있다라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내가 관계됐을 때 내가 불이익을 받지 않고 피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걸 만드는 게 필요하다라는 그 관점에서 그 형사소송법이나 검찰청법 개정 입법 강행을 바라보는 게 필요합니다. 전 있다고 봐요.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경찰의 권한과 책임이 커졌잖아요. 그래서 경찰 정관 출신 변호사가 인기 있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실제로 형사사건을 주로 하는 법무법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힘을 제대로 쓰겠다라는 그런 광고가 등장하던데, 여기서의 힘은 뭡니까? 관계의 힘 아니겠어요? 수사 절차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그 수사 담당자와 잘 알고 지내는 사람을 선임해서 들어가면 아무래도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재량의 여지가 있는 경우, 수사의 과오를 지적하기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사실관계에서 나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이 부분은 내가 못 본 부분이기 때문에 난 책임 없습니다 라는 걸 밝히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냥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재량의 문제로 정리돼 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관계의 힘이 상당히 크게 작용할 겁니다. 그래서 절차가 복잡해질수록 그 비용을 지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봐요. 그래서 사법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할 때의 가장 큰 피해자는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어요. 관계를 동원할 수 없는 사람들.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됐다면 이렇게 빨리 추진은 또 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 검찰을 또 활용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정부 초기에 그래 왔듯이. 그런데 결국은 진행했을 일인 것 같아요. 왜냐? 이미지 정치 때문에. 검찰 개혁이 성과가 되거든요. 진영에 어필할 수 있는 본인들의 공적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양양자 의원이 폭로했듯이 검찰 수사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 반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이나 두려움, 이걸 해결할 방법을 찾았을 것이고, 그게 이런 어떤 법 개정의 어떤 강행이지 않았을까. 시기적인 어떤 문제라고 보지 벌어지지 않을 일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이 입법 강행 과정에서 그걸 노렸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운 거예요. 자신들의 어떤 이미지 정치에 국가 권력이 악마화되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이 검수 완박 국면에서 거의 일을 제대로 못했을 것 같은데요. 검사들이나 수사관들, 그들이 그 시간에 살펴봤어야 될 사건 속 관계자들의 피해를 생각했다면 그런 일을 벌이면 안 되는 거죠. 국민을 생각하고 이 일을 진행했다라고 보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자신들이 당선 한 번 더 되려고, 또 정치적 야망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가 겁이 나거나 수사에 대한 반감 때문에. 법조계 선배이시잖아요. 35년 동안 변호사 생활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 변호사로서 또 삶을 살아오신 분이시잖아요. 형사법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더 그 법안의 문제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어떤 아쉬움, 그리고 국가 최고 권력을 갖고 있는 정치인으로서 국회가 의결했고 한때 야당이 동의했던 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결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최고 지도자로서는 무책임하다. 대단한 실망입니다. 내가 알던 대통령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역사의 비판을 받을 것이다. 훗날 역사는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으로 기록할 거라고 믿습니다.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 2번 뵌 적도 있고요. 사건 때문에. 제가 진행했던 재심 사건 중에 낙동강변 살인 사건은 대통령이 변호했던 사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에 대한 애정, 그리고 호감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보다 더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재심 사건도 대통령께서 변호했던 페스카마모 사건인데, 또 그렇게 사건을 통한 인연이 이어지는데 이런 비판을 하는 것은 정말 나는 이런 진영의 논리나 그런 고려를 제가 내려놓고 한다라는 그 진정성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당선인이나 당선인 배우자, 당선인의 장모 사건에 대한 언급은 안 하고 있고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대한 언급을 안 하냐, 뭐 그런 비판들이 있어요. 안 하는 이유는 내가 잘 모르니까. 마찬가지로 정경심 교수 사모펀드 얘기 나 안 했어요. 그냥 조국 교수의 공정의 문제를 얘기했지 내가 정경심 교수 사모펀드에 대한 얘기도 안 했단 말이에요. 내가 모르니까. 조심해야 되니까. 판결문을 부회에서 봤는데 판결문 이해가 어려웠어요. 사실 너무 전문적인 용어가 많이 나와요. 또 진영 논리로 많은 분들이 표창장 하나로 이렇게 수사해도 되는 것이냐라고 얘기하는데 판결문 보니까 표창장 하나만 있는 게 아니던데요. 저는요,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나 당선인 배우자의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나 양쪽 다 떳떳한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화이트 칼라 범죄는 법의 공백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사실 법적으로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경험 안 했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진영 논리로 그렇게 해석하고. 오늘 아침에 댓글 보니까 유우성 사건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유우성 사건 문제가 있죠. 유우성 사건의 수사에 관여했던 사람이 공직기관 비서관으로 또 앉히는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그런데 유우성 사건을 가지고 공안 수사가 다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걸 일반 형사 사건이 다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탈북민 간첩 사건에서 공안 검사하고 열심히 싸웠어요. 나는 진짜 열심히 싸웠어요. 지금도 공안 수사의 어떤 그 검찰의 수사의 과오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국가배상 소송을 서면 내가 쓰고 있단 말이에요.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내 생각이 있는 놈입니다. 언제부턴가는 있어요. 이쪽도 비판하고 이쪽도 비판하고, 비판을 균형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요, 내가 어떤 도구로 쓰여지고 싶냐면은 진보가 뭔가 어떤 의미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싶은데 보수를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못하는, 그럴 때 보수를 설득할 수 있는 도구로 쓰일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막 그냥 어떤 목적을 갖고 한 자리를 하려고 잘 보이려고 나 그러진 않아요. 그건 자존심 문제예요, 사실.